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게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웬만한 일을 잊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요? 바로 내일이 4월 30일인데 이 4월 30일은 월남전이 종전된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밤에는 월남전의 용장 전 주월군 사령관인 최명신 예비역 중장을 모셨습니다. 월남전 당시 그 다이안의 신화를 창조했던 그때 회고담과 월남전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지금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가 그 근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최 장군님께서 이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을 해서 매일 하시는 운동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개발에 때문에 좀 거창하게 들립니다만은 예. 아주 평범한 거죠. 예. 저는 뭐 월남에서 그랬고 군 생활을 통해서 아마 저와 같은 우리 대부분의 우리 전우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덜 들고 예. 별로 장소가 필요치 않는 그런 운동.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운동입니까? 그게? 이 줄넘기를 한 30년을 아, 예, 했고요. 예. 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저희 목 운동, 뭐 허리 운동, 제가 제 나름대로 개발한 이제 운동을 간단한 거 있죠. 그걸 이제 매일 하죠. 몇 분씩이나 하십니까? 줄넘기는 보통 30분 합니다. 아, 대단하신데요. 30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체조는 15분 하는데요. 네. 그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그때만 제일 시간이 확실하니까 네. 자기 전에 보통 하게 되죠. 아침에보다 저녁 때 많이 하시는 예, 거예요? 자기 주무시기 직전에 전에.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30년 이상 계속 하셨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65세. 예. 예, 만원. 청년이십니다. 청년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월남전이 종전된 날이 4월 30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월남이 패망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 날을 다 우리 국민이 관심 깊게 지켜본 날이었습니다만은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16년이나 지나니까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월 한국군 그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 날을 맞이하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네. 그 사실 이제 말씀대로 4월 30일은 종전된 날이 아니라 패망의 날이고 네. 그 월남이 공산 적화되는 이제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월남 땅에 그동안 그 6만 명의 우리 장병들이 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고귀한 그 대가를 치르면서 8년간 동안 싸워왔는데 결과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뭐이라고 그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아주 삽잡한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 더욱이나 그 월남 땅에서 돌아간 우리 그 전우들 또 그 위가족들 거기서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아직도 그 몸이 부자유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그 부상된 전우들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쓰라린 그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그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6.25 참전 용사 가운데서 아직도 40년 이상 그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월남전 용사들도 네. 16년이나 이렇게 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보훈병원에 누워 있는 이런 그 용사들의 그 공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국민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니까 뭐 최 장군님께서야 말할 것도 없으시겠지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러한 생각을 다 가져주시기를 참 진심으로 저 원하고 있는 거죠. 예. 한 나라가 제대로 그 독립을 유지하고 또 번영을 유지할 것 같으면은 결국 국가를 위해서 누가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이 그 피나 땀의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쭉 보더라도 알게 되겠지만은 그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전쟁을 경험하신 그 역전 용사십니다. 이번에 그 걸프전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예, 그 걸프전을 보고 느끼는 것은 그 걸프전에서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의 그러한 그 세계 전사상 그 유례가 없는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한마디로 절대로 표현하자면 네. 그 미국이 월남에서 얻은 그 쓰라린 네. 교훈을 네. 아주 100%잘 활용하고 있다. 그 한마디로 끝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월남은 뭐 이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가장 원시적인 전쟁을 한 것이 월남전이고 그렇죠. 전선이 없는 전쟁이고 예. 뭐 그 밀림이고 그렇죠. 사막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것은 그 전쟁의 그 배경이나 전쟁의 그 양상이나 네. 이런 것은 사막과 정글의 차이만큼 전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미국이 월남에서는 원시적은 아닙니다만 원시에 가까운 미국에 비하면은 네. 장비나 모든 면에서 그러한 군대를 상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번에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의 그 이라크군은 정말 아주 최신의 무기로 장비가 되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그 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앞질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아주 우세한 그 장비를 갖고 있는 네. 군대하고 대적해 싸운 것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걸프전과 월남전에는 전쟁의 양상이나 배경, 네. 전쟁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다국적군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전술 가운데에서 최 장군님께서 내가 만약에 거기에 주둔군 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은 정말 참 잘했다. 이런 것은 좀 했다. 이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제가 한 건 100%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아하. 만약에 제가 노만 슈어스급 미군 사령관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이 돼요. 결국 네. 미국은 그 압도적인 우세한 그 힘, 네. 결국 우리의 강한 힘 가지고 상대방의 약한 데를 찌려야만 이기는 거지. 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강점을 치게 되면 지는 건데요. 네. 이 월남전에서는 미국의 그 강점이라는 것은 이번 그 걸프전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그 장비와 그다음에 그 무기, 네. 그다음에 무제한의 보급을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러한 물량적인 압도적인 우세한 이게 강점이 아니겠어요. 네. 그 반면에 그 장거리에서 베트콩을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미군들은. 왜냐하면 베트콩들이 그 무슨 뭐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복 입은 것도 아니고 남자, 어린애, 노인네, 그다음에 아낙네 이게 전 베트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양민과 베트콩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건 그건 미군들이 없어요. 물론 한국군에도 없는 거지만은 네. 그 약점이죠. 그런데 미군은 그런 그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강점을 쳤으니까 그 결과라는 건 뻔한데 이번 그 걸프전에서는 미국은 그런 식으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주 강한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때리면 이기는 건데 월남전에는 그 반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참 월남전의 교훈이 걸프전의 승리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건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참 전쟁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이번에 사실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면서도 예. 그 다국적군의 손실이라는 게 뭐 100여 명이 이렇게 예. 되면은 이건 예. 참 뭐 말이죠. 미군들은 미군만의 시세는 100명이었죠. 예. 그건 아마 이 지구 이 태초 이래 인간이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형태의 전쟁, 이런 결과의 전쟁이라는 거는 그 유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 아마 예. 전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무후무한 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근한 이해가 하나가 예. 그 월남전과의 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월남전에서는 이제 미국이 일개 대대, 네. 그 다낭에 처음에 그 해병 2개 대대가 상륙을 했는데 네. 일개 대대가 오면 일개 대대랑 투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연대가 오면 연대, 사단이면 사단에 투입했는데 우리 그 군사 전략에 있어서 병력을 그렇게 조그만 단위를 축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그 군사 전략의 그 기본적인 그 하나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네. 그런데 월남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랬었겠습니다만은 병력을 축차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얼마 전에선 우리 신문 뭐 보시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50만의 대군이 직결을 해가지고 네. 장비를 받고 방독면을 받고 네. 뭐 그게 그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사막전의 훈련을 할 때까지 5개월 동안 훈련을 준비를 했어요.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건 할 수 있다 할 적이 어제 순식간에 해치운 거죠. 네. 원래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월남에서는 그 정반대였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베트콩들과 그 이제 양민을 구분하는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월남에서는 소위 그 서치 앤드 디스트로이 탐색해서 섬멸한다 하는 그 전략 방침이었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민과 그 베트콩을 구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군들이 장거리나 그 불악 지역에 들어가서 기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밀라이 사건에서도 그랬죠. 175명의 그 월남 그 양민을 학살했다가 전 세계가 이제 물끄트하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런데 그건 베트콩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이제 그 밀라이 불악에 들어가니까 불악민들이 전부 이제 손을 환영을 하니까 아 이건 굉장히 우호적인 그 월남 사람이라고 안심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들어가니까 월남 사람들이 바나나다 코코넛 따다가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총다 대어 놓고 돌 앉아서 그거 먹는 순간에 불악민들이 일제히 수류탄을 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미군이 와가지고 그거 들어가겠어요? 대포를 쏘고 기관포를 쏘고 이제 공중 폭격 이제 하다 보니까 완전 베트콩이 함정에 빠졌는데 그 시체가 그 산산조각이나 시체를 갖다 놓고 전부 갈라 찍었어요. 그런데 베트콩들은 진짜 베트콩 진짜 전부 지하 동굴에 다 들어가 숨어버리고 노인네, 어린애, 그다음에 아낙네들이 못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전부 희생당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뭐 하여튼 뭐 부지기수의 그 양을만 찍어가지고 미국의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떠들기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떠들 뿐만 아니라 국회에다 그걸 보내고 이제 각 학교에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그 정의감이 강한 우리 학생들 그 거기나고 우리 학생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들고 내려가지고 이제 반전. 그래가지고 월남에 전 가지 않기 위해 도망간 미군들이 한 30여만 명이 되는데 69년 1년 동안에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월남에 의한 병정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환각제를 피우고 이제 그 아편 중독자가 되고 그래가지고서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냈고 완전히 베트콩들의 그 이제 그 함정에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월남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적인지 양민인지 알 수 구별할 없죠. 수가 없군요. 알 수 없죠. 예. 이거 월남전 당시에 언제 일시 귀국하셨을 때 국군 묘지를 그 네. 참배가셨다고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많이 우셨다고요. 그것이 이제 보도가 그게- 돼가지고 예, 그 1차 귀국 개수에 공항에서 막바로 이제 찾아간 것이 이제 그 국립묘지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 울었다는 건 뭐 극히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나중에 그 사진이 나고 그 보도가 되는 통에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사진 같은 거 이제 저는 못 찍게 하고 그 보도진들이 따라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어떤 분들이 그 이제 뭐 원래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당히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제 입장에서 또 다른 누구라 하더라도 제 입장이 됐더라면은 그게 뭐 눈물만 나오겠습니까? 그 참 심장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아마 제 입장이 되시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국군 용사의 희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있은 것이 이제 65년서부터 69년 그 4월 말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한 2천 명 있었습니다. 전사자가. 근데 그 후에 이제 8년 동안 그 저희들 그 참전을 했는데 다 합치게 되면 한 5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월남전 파병 당시 국내에서도 많은 그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단군 역사 이래 외국에 그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국토 방위는 했어도 외국까지 원정 가본 적이 없다. 이런 그 반대를 하시는 분과 또 그렇지 않다.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우리가 이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찬성파가 많이 대립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어떤 심정이셨는지.
그때 그런 그 정치적인 그 찬반 양면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그때 현역에 있을 쪽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 직접 군이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제 개인의 생각은 이제 항상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한 나라가 독불장군격으로 혼자서 생존을 유지하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어떤 그 국가 집단이나 그런데 어떻게 그 소속이 돼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지. 무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물건이 외국에 뭐 세계 각국에 나가고 있지요. 우리 팔아주는데 그런데 우리 물건을 일방적으로 팔아만 주는 것과는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주는 이만큼 그 나라에서도 뭘 또 이제 물건을 사줘야. 그래서 서로 국제사회에서 협력에는 하나의 그 기본 그 원칙이 있다고 봐요. 그 원칙이라는 뭐냐면은 자기 국가가 이익제일주의고 또 국제사회 협력에 있어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호혜주의 원칙이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서로 그 이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그 도움과 혜택이 있을 적에 협력 체제가 유지해 나간다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이 월남 땅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월남 땅에 갔다 온 전우들도 본인의 개인의 의사하고 아무 관계 없이 결국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월남 땅에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월남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뭐 정부나 대통령이나 국회나를 국민 막론하고 누가 자기 자식이나 남편을 싸움터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6.25 때 우리 상황이 어땠습니까?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서울 함락된 게 28일 날 11시 30분이죠. 네. 만약에 그때 그 공산군이 한강을 넘어가지고 추격했더라면 부산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군을 막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25일 날, 6일 날 양일간에 대부분 전부 다 아주 그러니까 섬멸당했어요. 네. 박살난 거죠. 그래가지고 27일 날 밤에 저게 탱크 부대를 앞세운 공산군이 미아리 그 짝밖에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28일 날 그 새벽 2시 30분에 한강교를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국군 패잔병들 도망치려고 하는 피난 가려고 하는 서울 시민들이 그 교량에 꽉 찬 상태에서 우리가 폭발을 했어요. 아주 참 비극이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 아주 신속하게 개입을 해줬어요. 네. 벌써 7월 3일 날 그의 선발대가 부산을 거쳐가지고 오산에 와서 그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스미스 부대 400여 명이 오산 지구 전투에 전멸당했습니다. 공산군의 탱크에. 그러나 유엔 공군이 출격해가지고 저게 그 공산군의 탱크 부대하고 내려오는 그 남하하는 적의 병력에 아주 폭격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그와 같은 신속한 그 우리의 원조가 없었다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에 16개국의 그 참전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까? 네. 5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18만 명의 부상자를 내가면서 엄청난 그 미국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갖다 이제 유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공산 침략을 받고 있는 월남에서 물론 월남 측 정부에서 형식은 다 요청입니다만 미국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죠.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할 것이면 그것이 호혜주의 원칙에서 그 국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개인 대 개인으로 보더라도 은혜를 갚고 의리를 그렇죠. 지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의리보다도 의리 이상의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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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전 당시 그 잊지 못할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 월남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참 첫째는 내가 들고 싶은 것은 우리 장병들이 그 참 애국자였다는 걸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우리 김치를 좀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김치를 국내에서 조변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그 김치 통조림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대한식품공사가 생겨서 김치를 만들어 보냈는데 이걸 따 보니까 새빨갛게 녹이 슬고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먹을 수 없으면 우리 병정들도 못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김치를 그 조변할 때까지는 참 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애를 썼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의 이해농산물 원조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
잉여 농산물을 그 원조 받고 있는 나라에서 농산물의 가공품을 미국이 돈을 내서 사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이게 그 미국이 하는 복귀예요. 네.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걸 변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군이 한국에서 김치를 사다가 네. 저희들한테 주는 이런 식으로 변법을 써가지고 이제 김치가 왔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단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병정들 부대에 가가지고 그걸 다 모아놓고 먹어보라 했더니 아 이걸 김치라고 가져왔나? 못 먹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나도 못 먹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먹겠냐. 그러나 이 김치가 오기까지는 이렇게 돼서 왔고 우리가 못 먹겠다고 하게 되면 내일부터라도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장병들이 첫마디가 근데 문제가 다르죠. 아이고 김치 한국에서 저변하는 그 돈이 전부 다 우리 그 부모들한테 가는 건데 심 어떻습니까? 신대로 먹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나도 못 먹을 놈의 김치, 신 거 먹을 수도 없는 김치를 그 돈이 한국에 있는 농민들, 자기 부모들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 먹더라도 먹겠습니다 하는 말로 애국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런 자기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행동으로 애국하는 우리 장병들이야말로 진짜 애국자라고 전해서 그런 자부심을 느껴요. 예. 그날 저는 돌아와서 제가 사실입니다. 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랑스럽고.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작전 문제인데 뭐 작전 지휘권은 처음에 교섭할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갔더니 미군들이 한국군을 자기들이 작전을 해야 되겠 지휘해야 되겠다는 거. 또 하나는 자기들의 그 작전과 전략 방침을 꼭 그대로 적용해달라. 뭐 그래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제 자기네 그 예하 지휘관 것이 뭐 작전해 오나라 뭐 해 오나라 뭐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제가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그 지휘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유월남의 도움을 받고 도우러 왔으니까 월남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좀 어느 정도 좀 명분이 있는 거지만은 미국의 너희들이 청부 전쟁이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 지휘에 들어갈 수 있냐. 제가 하노이 방송을 녹음해 가지고 갔어요. 하노이 방송이 뭐냐면은 1달러에 팔려만 괴뢰군 놈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욕설을 퍼붓고 그때 영어로 방송에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 그겁니다. 당신들도 월남전의 주역이 아니다. 도우러 간 거 아니냐. 도우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청부 전쟁이 안 한다면 당신들 작전 지휘에 들어가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를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설득이 됐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전 그 전술 문제, 자기네 그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적용하라. 못한다. 내가 보기엔 당신네 서치 앤드 디스트로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희생만 나지 성과는 하나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한 지역을 소탕하고 돌아오면은 그 돌아오는 뒤따라서 베트콩은 다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끝도 나지 않지만 희생자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를 했는데 끝내는 거기에 대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작전 지휘권 문제는 이제 그렇게 양보를 해줬는데 양보. 그러자 이제 그 고전투에서 처음 월맹 정기군과 아주 큰 전투를 벌여졌을 적에 우리 군과요. 예, 우리 일개 중대한테 네. 적 일개 공산군 그 월맹군 324 비사단인가 아주 종이군 중에 최종이군인데 그 일개연대가 하루 밤새로 공격을 가해왔어요. 우리 일개 중대를 상대로. 일개 중대 기지에. 아하. 그때 저희들은 이제 우리 한국군의 그 작전 개념이 중대 전술 기지 단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다 완전히 그 이제 그 캄보디아 국경에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그 두 개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밤새로 그 작전을 해서 견뎌냈는데 일연대를 뭐 거의 다 소탕해 버렸습니다. 하하. 그 참 그 세계적으로 그것도 참 그 유례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치열한 전투인데 거기서 이기고 난 다음에 웨스트모렌 대장하고 그 월남군 사령관이 헬리콥터 와보고 이건 그대로 표현 그대로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 예. 그런 이제 그 기적적인 이제 그 전투 경과를 가지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적에 참 통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번 만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따지고 그 싸우고 그랬는데 해결 안 됐다가 우리 장병들이 그 영감성으로 그 이제 그 실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긴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국 친구들도 그 우리의 중대 전술기지 개념을 그대로 채택해서 자기들 명칭을 파이어베이스라고 바꿨어요. 네. 그 저희들이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그 따라줬는데 거기서 저는 우리 장병들에게 아주 자부심을 느꼈고 예.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그게 가장 인상이 남는 거죠. 예. 근데 그 아까도 잠시 뭐 저희들이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예컨대 전쟁이다 그러면 전선이 있게 마련인데 이거 도대체 후방이 없고 전방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가 목표인지 어디가 적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선에 나가 있는 소대장은 위험하고 사령부에 앉아 있는 사령관은 안전하다.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반대라고 생각해야죠. 예. 그러니 사령관의 입장에서 대단히 어려운 고비도 많이 겪고 생명의 위협도 많이 겪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반대예요. 베트콩들이 노리는 건 누굴 노리냐면 첫째로 네. 우리 6만 장병 중에서 제일 먼저 제1표적이 바로 제가 되겠죠. 네. 한국군을 대표하고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데 24시간 이제 그네들의 이제 그 저격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가서 뭐 국내도 신문에 이제 보도 뭐 국내 걱정하실까봐 대수롭지 않은 걸로 보도했습니다만 국내 이제 매스컴들에게 좀 보도가 됐는데 1960년 4월 25일인가 6일인가 그때쯤이에요. 제 차가 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폭발을 당하고 네. 이제 그런 그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차에 안 타고 뭐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깁니다만은 월남에 그 어떤 사람의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한 30분 뒤늦게 왔는데 와 보니까 뭐 그 온통 그 이제 그 공관 주변에 경찰과 헌병 뭐 삼엄한 경계를 펴졌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그 헌병들이나 월남 그 헌병들이 쫓아와서 지금 사령관 차가 습격당했습니다. 제 차가 공관에 현관에 딱 그 묻는 순간에 베트콩 4~5명이 그 월남 경찰 한 사람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보초를 쏴 죽이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류탄을 갖다가 차 뒤에 제가 앉은 그 자리에 던지고 그래서 그냥 폭발이 되고 기관단 총으로 집중 사격으로 도망간 사건인데 그 차에 타고 있었으면 뭐 영락 없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영락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 몸은 아주 수만 조각 산산조각이 났겠죠. 예. 근데 그러한 그 저격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당했습니다. 네. 뭐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당하고 제가 집차 타고 별판 열어놓고 가는데 나무에 숨어 있다가 막 들어갈기도 하고 하는데 막 그 많은 가운데서 그 참 하나님의 보호로서 기적적으로 지금 살아난 거죠. 네. 예. 그 귀국하신 후 1972년이던가요? 네. 이군 사령관을 끝으로 네. 예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예편하신 그 직접적인 동기를 네. 일각에서는 네. 유신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제가 그 외국 생활에서 돌아오니까 국내 그 매스컴에서 상당히 이제 그 점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그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던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때 그만둔 것은 그 중장 계급 정년이 6년인데 네. 그 계급 정년에 해당이 돼서 법적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5월 30일인가 4월 30일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군복 복귀 됐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대장이 안 되게 되면 그건 군복 복귀 돼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제가 대장이 안 됐다는 건 막 능력도 부족하고 또 뭐 그렇게 대장감이 못 되니까 이제 대장이 안 됐다고 저는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신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그때는 뭐 유신 체제라는 말은 없었고 그 박 대통령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뭐 이러한 상태 하에서 이거 참 그 야당에게 정권 넘겨줘 가지고는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이제 둘이 이제 뭐 술상을 앞에 술은 저는 못합니다만은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뭐 아니 삼선개헌 때 국민들 앞에 텔레비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굳게 맹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 번복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떤 명분으로서 이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국민과의 약속, 난 뭐 정치는 모릅니다만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에 그게 지도자의 나 생명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만둔다고 해서 깨끗하게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웃으면서 그래, 그래, 뭐 알았어, 뭐 건다 없던 걸로 하자. 뭐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후에 또 한 번 내려서 가지고 그쪽엔 술상도 없이 아주 딱 단도직입적으로 앞만 봐도 내가 총대를 매야 되겠다 그럽니다. 욕으로도 먹들 해야 되겠다. 저도 그때는 아주 정색을 하고 아니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과 약속을 줘버리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제 했더니 아주 상당히 그 안색도 좋지 않으시고 그 후부터는 저하고 이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옷을 벗고 또 그렇게 하고 얼마 후에 제가 이제 소전대소로 나가게 됐는데 그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날 내쫓아서 내보낸 거 아니냐 하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노력을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안 나가겠다면 안 나가는 거지 누가 나를 강제로 내밀 수 있냐. 그건 어디까지나 내 뜻으로 나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오랫동안의 그 군 생활 끝에 결국은 예편을 하고 스웨덴 대사였던가요 그때? 예, 스웨덴을 처음에 나갔어요. 스웨덴이죠. 예, 예. 스웨덴 대사를 갈 때는 어떤 각오였습니까? 뭐 각오라는 것보다 담담했어요. 그 전 뭐 대사로 나갈 생각은 저는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네. 저는 해본 적도 없고 다만 그때 그 미국에 있는 그 CIA 책임자로 있는 그 쿠슈맨 장군이 미국에 와서 책이나 좀 보지 않겠냐 그런 권유도 있었고 네. 또 그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한테 그런 그 초청도 하고 그래 난 그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무슨 감투를 안 가지고 나가게 되면 좀 그 국민들을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감투를 꼭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마지못해 대사직을 맡았던 것이지 대사직으로 나갈 생각은 저는 없었어요. 예. 그 대사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사를 제가 한 9년 남아있죠. 그 스웨덴 대사만 하신 건 스웨덴 아니죠? 대사를 지발로 해가지고 그거 예. 이제 그리스 대사, 그 브라질 대사로 네. 해서 한 9년 남아 있습니다. 그 군을 예편하고 그 대사라는 그 외교관의 직책을 받았을 때 물론 느낌이 다르셨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외교관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런데 외교관을 막상 그 외교일선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그 군인이나 그 분야는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 추구하는 그 국가 이익이나 목적은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교관은 외교 전선에서 싸우는 하나의 그 군인과 똑같은 그 전투 요원이다 이런 걸 느꼈고요. 네. 군인은 총을 들고 싸움터에서 적과 싸우는 그런 전투 요원이다 하는데 결국 그게 상당히 그 가치관이라든가 국가가 추구하는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그 상당히 그 유사한 점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외교관 생활이 아마 무난하셨던 모양이죠. 저 적성에도 잘 아니 맞으시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 처음에 그 소전 갔더니 소전에는 아시다시피 그 월남 전쟁 때 하노이 측만을 지지했습니다. 아, 스웨덴이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산 월맹을 지지하던 나라지요. 예. 그 공산 월맹을 지지한 예. 나라인데 제가 처음에 부임할 무렵에 공산당 기관지에는 아주 전면에 그 반에 제 사진과 한국 대사관, 그 태극기가 날리는 대사관 그 사진이 내걸고 월남전의 전쟁형 스톡홀름에 나타나다. 이건 조롱하는 거죠. 예. 이 월남전을 반대해온 그 스톡홀름에 어떻게 월남전의 전쟁 영웅이라는 작자가 올 수가 있냐 하는 조롱 섞인 그런 건데 그게 뭐 연일 나다시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어요, 결과는. 왜냐하면은 그 선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공산당 좌익 세력에는 5%가 되고 나머지 95%는 또 이건 다 우익이에요. 그 좌익 세력에서 떠들어대느니만큼 우익 세력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쿠스타프 왕이나 정부의 강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하여튼 제가 면회 가자고 할 것 같으면 그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게. 네. 적어도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뭐 10분 동안 이상 안 된다 그런 나라인데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은 언제 올 수 있냐고. 그 당신이 그 시간 일정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다니까. 아니 내일이라도 오라고. 네. 아주 그 특수한 그런 게 이제 그 대접을 해주고 우대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게 이제 기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휘랍이나 브라질 가니까 군인 출신이 전부 대통령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교관 이런 것보다도 뭐 옛날 전우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저를 대해주기 때문에 제가 아주 참 편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그 좀 직업 외교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외교관으로서. 네. 또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경우엔 그분들의 그 직접 전화하는 그 비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어요. 언제든 전화 걸게 되면 불러줍니다. 그래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예. 혹시 정치를 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글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제 친구들도 있는데 정치를 하려고 것 같으면 우선 정치할 수 있는 뭐 자질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뭐 정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도대체 그런 데는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를 또 저 자신도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같아요. 예. 정치를 해보라 하는. 심지어는 그 정치적인 그 야심도 많이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분들이 내 마음속을 얼마나 꿰뚫어보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예. 전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인생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5.16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전방에 오사단장을 하고 있었죠. 네. 그때 그 5.16에 가담하셨지요? 그렇죠. 제가 부대를 끌고 그 혁명군에 가담했죠. 네. 그 5월 17일 날 밤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5월 18일 날 새벽에 동대문에 저희 부대가 이제 직결했죠. 네. 그때가 하여튼 뭐 5.16을 사전에 계획하고 예. 그리고 그 군사 혁명을 주도했다고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혁명 세력에 가담해서 혁명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거기에 사실입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것도 그 밝혀야 되고 싶은 것은 5.16 이전에 그 박정희 장군과 우리 그뭐저 김진희 장군이나 이 장경순 장군의 장군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그 권력을 탈취해 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밝히고 싶어요. 그건 박 대통령 자신이 절대로 하여튼 우리가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이 군대가 안 해가지고는 그 사회 질서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뭐 상위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고 뭐 그때 상황은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군대라는 조직된 힘을 갖지 않아 가지고는 도저히 사회 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5.16이 이루어진 거고 또 박정희 장군이나 저희들 뭐 그외 딴 분들은 내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 정권을 농락하지 말자. 아주 굳은 약속이었어요. 그 5.16 그 혁명 공약에도 우리는 원내 복귀한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하여튼 그 저희들의 그 혁명 공약에 저 자신 행동으로서는 그대로 실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서울에 안 남아 군대 끌고 그냥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5.16이 성공했습니다.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1차 정치 활동이 전부 금지됐다가 네. 이제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정치인들에게 넘겨준다고 그랬었죠.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군사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는 과정에서 혹시 그 군을 예편하고 정치에 참여하라 이런 권유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 왜 없었겠습니까? 그 참 그 박정희 장군의 그런 강한 그런 뭐 권유 정도가 아니라 명령까지 받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군이라는 조직된 힘 갖고 사회 질서나 국가 질서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가 이제 그 정치 일선에 개입하는 것까지는 제가 수긍이 갑니다만은 절대로 어떤 그 정권 탈출을 목적으로 해서 그 무력을 사용하나 군사력을 움직인다는 건 저는 그게 아주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야전군으로서 또 제주도의 4.3 사건을 비롯해서 네. 또 6.25 그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그 생사가 엇갈리는 여러 가지 그 큰 사건 전투에 참여해서 오늘 참 신의 가호라든가 하나님의 가호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참 여러 번 고비를 많이 넘기고 지금까지 네. 그 살아오셨습니다. 네. 평소에 혹시 이 어떤 신념이라든가 좌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예, 뭐 좌우명은 제가 뭐 저 소위 때의 그 제주도에서 여러 번 그 사직영을 그 이제 뚫고 나가면서 저 나름대로 얻은 좌우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죽음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소위 사중득생 이라는 게 이제 제 소위 때부터 제 좌우명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이제 제 그 체험에서 그 하나 얻어지는 하나 좌우명인데 죽음 속에서 삶을 얻는다. 그 얘기를 말을 바꿔 말하게 되면 위기에 처했을 적에 죽음에 뛰어들어가라.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부대, 자기의 전우, 더 나아가서는 국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에 처했을 적에는 항상 그 죽음 속에 뛰어들어가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제 좌우명인데 저는 그걸 실천하려고 내내 노력을 했고 또 저 자신 그렇게 해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그럴 겁니다. 이건 비단 뭐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일에서 정말 그 위기에 처했을 적에는 앞장서야 된다. 죽음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 죽음 그런 위기에 처했을 적에 살아려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죽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월남 난민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와서 네. 그 난민촌을 이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나봅니까? 예, 그 들어 만나죠. 거기 예. 그 난민에 해당되는 분들 요 며칠 전에도 만났습니다만은 참 아주 어려운 그 생활들 하고 있는 걸 볼 적에 참 그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조국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 불쌍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 아까 그 난민 그 보드 피플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공산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이 보드를 타고 도망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첸유탄이라는 사람이 그 베트콩을 창시했고 베트콩에 와서 1등 공신이 첸유탄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보드 타고 도망을 쳤어요. 지금 파리에 살고 있는데 전 세계에다 대고 지금 그 배신당한 월남 혁명이다 하는 그 증언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 사람 자신이 보드 피플이 됐어요. 그 사람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79년 그 양반이 9월 달에 이제 보드를 타고 도망쳤는데 79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사이에 15만 명이 도망갔는데 그 중에서 아마 한 반 정도는 고기밥이 됐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베트콩의 그 두목에 쓴 책에서 밝혀지는 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보드 피플이 50만이다, 35만이다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물론 알 수 없고 그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의 고기밥이 된 겁니다. 이 첸유탄의 사람도 그 10m 길이의 배에 3m 폭의 배인데 이걸 3승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64명이 타고 왔어요. 남자 24명, 어린애 20명, 여자가 20명 해가지고 그 외에는 이게 항상 그 댕기는 그 선원들이 이거 타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다가 그 저 해적안내 걸려가지고 이 뭐 빤스바람까지 다 뺏기는 이제 그런 이제를 당하고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그 인도네시아에 빠져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수용소에 있다가 지금 파리에서 아주 공산당에 속았다는 겁니다. 공산당에 속았다. 공산화만 되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속았다. 그 사람 통일되고 난 다음에 아주 그 저 통일된 그 공산 월남에 그 사법 그 부상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 6명의 경호병이 붙고 그 자기 그 쓴 책이에요. 자동차 2대가 붙고 아주 그 근사한 요란한 그런 그 공관 저택이 있었지만은 그 전부 그 하노이에서 파견된 공산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식사에 오늘 뭐 반찬 무슨 반찬 몇 조각이 먹었다는 것이 전부 다 이제 당에다 보고되는 그런 그 감시가 참을 수 없어서 거기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 치료한 데는 전부 다 내걸고 내팽해치고 그때 메콩 델타 자기 처갓집에 가서 거기서 2년 반 동안 숨어서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도 볼 적에 이분들도 공산당 모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거 반정부 학생운동하는 그 승려들 기름을 껴고 자기가 이제 그 분신 자살하고 학생들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런데 공산 통일 딱 되고 난 그래가지고 5월 15일 날 공산 그 축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그 첸유탄의 쓴 책인데 그 5월 15일 날을 계기로 그걸 그 경계를 해가지고 베트콩 그다음에 그 티우 정권 하에서 그 반대 그 운동하던 베트콩에 동조했던 학생들, 승려들, 신부들 이걸 서서히 전부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거긴 명단에 누구 어떻게 주겠다는 거가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우리가 참 공산당을 좀 똑똑히 알아야지. 공산당을 모르고 베트콩을 갖다 창시하고 베트콩을 운영하고 베트콩의 실질적인 제1인자 미국을 그 아주 패전으로 이끌어 몰아놓은 그 1등 공신도 숙청의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 도망쳤다는 걸 우리가 볼 적에 이게 참 한국에 와 있는 분들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공산당을 지지하고 베트콩을 지지했겠냐 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아주 그분들 볼 적엔 참 국가 없는 조국이 없는 민족의 그 서러움과 쓰라림을 느낄 적에 좀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좀 따뜻하게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느낍니다. 지금도 그 마음속으로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요 원래 네, 외국 뭐 사람. 아니요 우리나라 분으로 예. 월남 파병 당시라든가 아니면 군 생활을 하면서라든가 그 지난번에 그 MBC의 프로그램이죠. 그 잊을 수 없는 사람. 거기 제가 한번 나왔던 일이 있어요. 그때 3분짜리 뭐 짧은 시간인데 제가 그때 그 박순천 그
당시 그 민중당 당수였죠 그분이. 네. 그분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월남 전투병력을 파견한다고 할 적에 야당은 반대했죠. 그 야당이 이제 민중당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한 야당의 당수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월남에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정치하고는 난 일체 그런 관여도 안 했고 또 정치에 대해서 흥미도 없었기 때문에 뭐 민중당이고 야당이고 여당이 똑같이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분이 오셔서 제가 다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모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우리 장병들한 활약상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서 그쪽에 아마 4박 5일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월남 파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우리 장병들이 그 월남 사람들하고 저렇게 친숙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자랑스럽다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국내에서 온통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러자 이제 그 박 선생님이 그 이제 기자들을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이전에 한국의 어머니 한 사람이고 내 자식, 내 손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잘하고 월남 국민들하고 저렇게 친숙해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내가 자랑스럽다. 그럼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 그래.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느냐? 아주 그 단호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놀랐어요. 그래서 참 뭐 요새 이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보는 시각이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 여성이지만은 그렇게 뚜렷한 정치적인 그 소신 또 그것이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그 애국 일념에서 나오는 그 정치 소신을 갖고 또 자기 정치 생명을 정말 그 참 그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릅쓰고 그렇게 단호한 자기 소신 표명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제가 정말 아주 감탄을 했어요. 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입니까? 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 우리 그 저 파월 전우들 그 뒷바라지나 해주고 네. 또 뭐 시간 나는 대로 교회 나가서 이제 뭐 간증도해서 신앙 고백도 이제 하고 예. 또 그때 좀 더 시간을 내 가지고 뭐 회고록 같은 걸 좀 우리 후배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주월군 사령관이었던 그 최명신 예비역 중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익하고 그리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그 교훈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깨닫게 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